안녕하세요. 발송배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캡이라는 케이블 허용전류 계산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캡은 모던 하이테크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신캡은 사임의 한개 모듈 중에 하나이며 신캡 케이블 MPCT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캡 케이블 허용전류 계산은 모든 유형의 전력 케이블의 모델링이 가능하고 전세계에 유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프로그램도 되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 서브마린 쪽 해저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3D라든가 이런 케이블 크로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조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캡은 기본 모듈 외에 여러가지 모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임피던스 계산, 케이블 크로싱, 케이블 인터널, 덕트뱅크, 멀티플 캐싱, 멀티플 덕트뱅크, 파노라메트릭, 단락용량 계산, 그 다음 서브마린, 이런 3D 모델링과 같은 모듈들이 있고, 여기서는 신캡이라는 소프트웨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요. 추후 시간이 되면 CIT라든가 멀티덕트 뱅크라든가 아니면 서브마린 그 계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블 크로싱은 케이블 크로싱이 됐을 때 이제 허용전류와 온도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고,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배치에 따라서 실트 또는 이제 온 보드 쪽에 베드 쪽에 있거나 아니면 워터 쪽에 있거나 아니면 JTV로 해가지고 해상 풍력의 윗부분 플랫폼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전력구 같은 터널이라든가 아니면 직매식, 관로식 같은 부분들도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D로 해가지고 이제 케이블이 배치가 되는 부분에서 가장 악조건에서의 어떤 온도라든가 전류값을 별도로 계산해낼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워터인 부분, 시베드인 부분, 실트인 부분, JTV 부분 같은 해상 풍력에서 활용도가 조금 더 있고, 그 외에 그 다음에 필드 직매식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기중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전력구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전력구나 아니면 관로식 같은 이런 구간에 대해서도 해석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캡은 케이블 MPCT 해가지고 암페어 캐패시티로 해가지고 케이블을 전압에 따라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정상 상태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조건에 따른 운영 조건에 따라서 환경 조건, 직매, 기중, 터널, 해저 등의 다양한 환경 조건을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보고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먼저 케이블 허용전류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케이블 허용전류는 지중 송전슬로의 송전 용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인데, 최고 허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고 도체에 흘릴 수 있는 연석 전류입니다. 그래서 절연체의 절연 성능을 제어하지 않는 온도에서의 연석 전류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XLP 같은 경우는 90도, 상시는 90도, 단락시는 250도 정도 온도 조건에서의 허용 전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 최고 허용 온도, 손실, 열저항, 토양의 열 특성, 주변 온도 등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정상 상태하고 과도 상태로 나눠줄 수가 있고, 정상 상태는 상시 허용 전류, 그리고 과도 상태는 단시간 고장 순시인데, 여기서도 온도 조건이 틀립니다. 90도, 105도, 250도 등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체 최고 허용 온도 상에서의 최대 허용 전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체 최고 허용 온도는 상시 90도, 단시간 105도, 고장 순시 250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체 구조상 도체 내부 반도정층, 그 다음에 절연체 외부 반도정층, 그 다음 방식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체의 열장 T1, 방식층의 열장 T3, 외부 열장 T4 등을 상시 정상 상태에서의 허용전류 계산 시에 팩타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 구조에 따라서 T1, T3들이 전도되는 열저항 값이 틀려지고요. T4는 외부 조건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T4를 계산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외부 조건이 여러 대가 있을 때 등가 성간거리를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체에 대한 손실, 유전체에 대한 손실, CCS에 대한 손실,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한 토양 조건, 온도 조건 여러 가지들을 감안을 해서 그 다음에 도체에 대한 최고 허용 온도 내에서의 최대 허용 전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체 손실, 유전체 손실, 시스 손실 등이 있으며 이 전개로를 열회로로 환산을 해서 도체에서의 최대 허용 온도에서의 최대 허용 전류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허용 전류는 이와 같이 도체 최고 허용 온도에서 주변 온도를 뺀 온도 조건 하에서의 상시 허용 전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절연체, 방식층, 외부 열 저항 값에 의해서 전류 부분들은 감소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허용 전류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XLP는 105도 온도 조건에서의 상시 최대 허용 전류하고 그 온도 조건에서의 도체 저하, 그 다음에 각종 팩타 등을 계산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 순시는 250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단열 상태, 비단열 상태, 또 이제 고장 순시 지속 시간 등에 대해서 복잡하게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수식만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이따가 이제 그 제조사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심캡에 의해서 각종 수식에 의해서 계산된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 가능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 상태 열 해석 조건을 보시면은 상시 허용 전류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시스템 접지 방식에 따라서 크로스본드 접지, 양단 접지, 편단 접지 등에 대해서 계산값이 적용이 되고 있으며 직매, 관로식, 전력구, 해적 케이블, 또 케이블 주위 온도, 매설 깊이, 토양의 열 저항, 그 다음에 플랫 조건, 그 다음에 뭐 상 및 회선 간격, 그리고 외부에 대한 그 간격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T1, T3, T4 등이 계산이 돼서 상시 허용 전류가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 상태의 그 계산 흐름들과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과도 상태 흐름 등에 대해서는 더 복잡한 팩터 등이 들어가서 원하는 값 등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허용 전류는 고체 내부에서의 열 전달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온도, 도체 최고 허용 온도가 90도, 105도, 250도인 그 부분에 맞춰서 최고 허용 전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T1, T3, T4 등을 도체 정기적인 부분을 열저항 부분으로 환산을 해서 도체 선, 그 다음에 유전체 선, 그 다음 시스 선 등을 환산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부분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제조사의 허용전류 계산서 샘플입니다. 상시 허용전류는 전력구에서 이제 2500스퀘어가 이와 같이 3회선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을 때 편단 접지인 조건에서 상시 허용전류는 이와 같이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500스퀘어의 경우 한 520MV 정도를 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계산할 때는 도체에 대한 저항, 그리고 포피 효과, 그 다음에 근접 효과 등을 이용해서 도체 손실을 계산하고 유전체 손실을 계산하고 그 다음 시스 손실을 계산해서 이와 같이 도체에 대한 상시 허용 전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 손실률에서는 완전 접지인지 그 다음 크로스본드 접지인지 편단 접지인지에 따라서 이제 손실률이 틀려지고요. 와전류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배열에 따라서 틀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연체의 열저항, 방식층의 열저항, 외부 열저항 등에 따라서 전도되는 조건이 틀리다 보니까 최대 허용 온도에서의 최대 허용 전류 값은 이와 같이 주변 온도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도를 넘지 않는 최대 허용 온도에서 주변 온도를 뺀 값에서 주변 온도를 여기서 40도를 보고 최대 허용 도를 90도를 받기 때문에 50K, 50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 사례입니다. 이때 이제 저간계성 등을 각종 고려해서 도체에 대한 최대 허용 전류를 계산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때 반복 횟수를 너무 많이 적어지게 되면은 발산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횟수를 정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고장 순시 허용 전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상시 허용 전류에다가 그 온도 부분을 250도이신 고장 순시니까
105도가 되겠네요. 단락시가 이제 250도가 되고, 그래서 105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값들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단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105도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단락시가 250도고 단시간이 105도입니다. 단시간 허용전류에서는 여러 가지 상세 계산 내역에서 도체 허용온도 상승분과 상시 도체 허용온도 상승분의 비율을 가지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조사에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들을 똑같이 계산하고 싶어도 제조사에서 각종 파라미터에 대한 자료들을 정확하게 제공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조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이제 개수들을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수 등을 집어넣어서 교류 도체에 대한 실외저항, 표피효과, 근접효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캡에서는 스터디, 케이블, 덕트뱅크, 잡, 템플레이트, 쉐이프, 히트소스, 로드, 유틸리티 같은 모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라이브러리 상에서 데이터 구조에 대해 관련된 부분들을 이와 같이 집어넣게 되시면 빨간색으로 데이터가 빠진 부분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7개의 종류를 선택을 해서 도체, 그 다음 내부 반도체층, 절연체, 외부 반도체층, 그 다음에 방식층, 시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채워 넣으셔가지고 케이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흐르는 도체에 대한 최고 허용 온도 상에서의 최대 허용 전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 종류별로 구성 등이 이와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여기에 대한 각종 파라미터를 제조사로부터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간격들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도체가 있고 내부 반도체층이 있고 절연체가 있고 외부 반도체층이 있고 부풀음 테이프가 있고 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식층이 있고 여기 외장 부분들이 이와 같이 나와 있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바깥에를 P나 PVC로 해가지고 지금 정해져 있고 안에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중성선을 사용하거나 동으로 중성선을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동테이프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보시면은 도체, 내부 반도체층, 절연체, 외부 반도체층, 그 다음에 동테이프 또는 충전물이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중성선 또는 외장, 피복에 의해서 방식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덕트뱅크 상에서 1곱하기1, 2곱하기 2와 같이 모델링 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간격 등을 선택하시면은 이와 같이 모델링이 자동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의 간격이라든가 안에 채워진 정도, 온도 조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은 좀 수작업으로 계산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한 계산 결과값을 여러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나 콜드 소스 등에 의한 부분이라든가 히트 온도 조건 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24시간 간격이라든가 아니면 일주일 간격 등으로 해가지고 로드 스케줄을 가지고 또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프는 24시간으로 보통 만들고 있고 로드 부분은 여러 날짜를 해가지고 쉐이프를 반복해서 이제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캡을 하실 때는 스터디 항목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그 모델에 대한 값을 환산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동등부하라든가 그 다음에 차등부하라든가 온도 조건에서의 이 부분들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300A 부분이고 여기는 150A 흐를 때, 차등으로 흐를 때 이때 각각의 온도 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균등부하 전류는 192A 전류를 전부 다 흘렸을 때 여기가 90도 조건에서 192A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 90도 조건으로 나머지들은 온도들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균등, 차등부하이기 때문에 위에는 168A, 밑에는 339A. 근데 이제 90도 조건으로 했을 때 얘는 90.1도C로 해가지고 90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쪽에서는 라이브러리 된 파일들을 불러가지고 그 각종 데이터를 호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스터디, 케이블, 덕트뱅크 등과 같은 부분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 부분에 대한 부분과 케이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덕트뱅크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에서는 각 케이블마다 고유 아이디를 입력하고 이름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기입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룹명 등을 만들어서 데이터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모델링 된 부분에 대한 전격을 메타인지 인치인지 선택하고 선심수가 한심인지 삼심인지 또 케이블에 대한 성간전압은 얼마인지를 선택하고 케이블 타입이 7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마땅한 부분이 없을 때는 어더스로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도체에 대한 단면적을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종류 중에서 7가지 중에서 어더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에 포함시킬 레이어들인데 아까처럼 도체, 내부 반도체층, 절연체, 외부 반도체층, 그 다음에 방식층, 그 다음에 여러가지 외장 부분에 대한 중성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케이블을 모델링을 하고 그 케이블 모델링 데이터 된 부분들이 3D로 이 옆에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3심 케이블을 이용해서 도체, 내부 반도체층, 절연체, 그 다음에 외부 반도체층, 그 다음 봉테이프, 그 다음 충전물, 그 다음에 중성선, 외장, 방식층을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그 각각의 값들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값들이 입력이 돼서 이 2D로 입력된 값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3D로 그 구조를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모델링에서 도체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도체에 대한 레이어를 선택하시면은 여기서 이 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 2D하고 3D에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도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 2, 3, 4, 5 순서대로 이제 동인지 알루미늄인지 아니면 재질이 어떻게 되는지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도체 구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컴팩트 타입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은 이와 같이 2D로 입력된 데이터들이 표시가 되면서 도체를 모델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받은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300스퀘어 기준으로 입력을 했을 때 도체에 대한 디아미터 그리고 인슐레이션에 대한 두께, 시스에 대한 두께, 그 다음에 이너 디아미터, 아모로 디아미터, 시스에 대한 디아미터, 두께, 그 다음에 디아미터, 그 다음에 도체의 열저항 등을 입력을 해가지고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입력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컨덕트 실드는 내부 반도체층으로서 이제 두께를 잘 모를 경우 1mm를 기입하고 디아미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제조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비슷하게 근사적으로 계산값을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절연체도 제조사 데이터를 참고해서 입력을 해야 되지만 없는 경우 참고해서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에 제조사에서 8mm였기 때문에 그 8mm를 입력을 했습니다. 인슐레이션 스크린 같은 경우도 외부 반도체층인데 데이터를 잘 모르는 경우 1mm를 기입을 하시면 이와 같이 외부 반도체층이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스 동테이프는 0.1mm 정도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충전물에 대한 부분들은 제조사를 데이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모르 베딩 같은 경우는 PE를 사용해야 되는데 목록이 없기 때문에 커스텀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P일 경우 열장 값을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성선에 대한 값을 입력하시면 되고 맥스 값 이상을 입력하게 되면 에러 창이 뜨면서 이 디아미터 외경 내에서 이 시스 부분들이 설치될 수 있는 최대 값을 95개 미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5개 미만으로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3.515 스퀘어로 되어 있었을 때는 여기서 입력이 가능한 게 95개 미만이기 때문에 94개만 입력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식층에 대한 크기들도 이제 기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데이터 값들이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저장이 된 상태에서
어널리시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모델링 된 상태에서의 값을 기준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온도 조건을 보셨던 것처럼 90도, 250도 조건에서의 그 값들을 입력해 주시면은 초기 온도하고 최종 온도를 기입하고 계산 버튼을 체크하고 최대 시간을 10초 미만으로 해서 계산해 주셔야지만 발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고, 그때 온도 조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규격에 나와 있는 값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케이블 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서 어널리시스를 끝나면 이와 같이 바그래프가 녹색으로 끝까지 가고 OK 버튼이 되면은 계산이 완료되고, 이 계산된 결과물은 이와 같이 화면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단락질 값등도 보실 수가 있고, 여 밑에서 엑셀로 데이터를 또 출력을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엑셀로 데이터를 출력을 하시게끔 되면은 그 안에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정확한 계산 값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엑셀 데이터 값이 나와지게 되면은 이와 같이 화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이 계산 값에 대한 샘플 부분을 캡처를 해가지고 집어넣어 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너럴 서머리에서는 시뮬레이션 데이터, 인슐레이션 타입, 덕트뱅크를 기준해서 각각의 온도 조건들, 허용 온도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계산해내고 있고요. 그때 입력된 데이터들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케이블 인포메이션, 디테일 케이블 인포메이션, 제너럴 인풋 데이터 등인데, 이 앞에 있는 모든 케이블, 하나, 둘, 셋, 넷, 다섯, 20개에 대한 케이블을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제조사에서 했을 때는 이 3개 이상, 4개 이상이 계산이 되게 되면 이 등가 성간거리에서 여기서 전류가 흘렀을 때 이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뭐 4개 회로 이상을 계산하실 때는 계산값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 9개 이상의 이런 부분들도 쉽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까지만 제가 캡처를 했고, 여기서 20개에 대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엠페시티 앤 템퍼러처, 각각의 온도 조건이라든가 저항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실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했던 데이터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 등을 이렇게 같이 서머리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디 스테이트, 상시 허용 전류 값을 이제 계산해 가지고 온도 조건이라든가 전류 조건, 암페시티가 몇 암페어까지 흘릴 수가 있고 온도는 몇 도까지 흘려질 수가 있다. 그때 저항값과 손실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계산됐던 수식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된 결과를 도용을 해가지고 앞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덕터에 대한 굵기, 컨덕터 실드에 대한 두께, 인슐레이션, 자켓, 저희들이 이제 케이블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었던 것들이 이와 같이 반영됐다라고 보여주고 있으며, 그거에서 2D하고 3D로 지금 반영된 결과물이 내부에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케이블 임피던스하고 어드미터스 등이 이와 같이 계산이 돼서 이 값이 반영이 된 도체의 최고 허용 온도 상에서의 전도가 됐을 때 도체의 최고 허용 전류 값을 계산해서 허용 온도하고 허용 전류 값을 이제 화면에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식들이 되게 복잡한데 이런 수식들을 다 반영을 해서 지금 열저항 값을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손실을 계산할 때, 손실도 도체에 대한 손실, 그 다음에 유전체에 대한 손실, 그 다음에 C스에 대한 손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토탈 손실로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패시턴스, 인덕턴스, 임피던스 등을 이와 같이 계산해서 합성 값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데이터 값 등이 계산이 돼서 전압 강화라든가 차징 캐패시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값 등을 다 계산해내고 있습니다. 컨덕터 AC 저항 값들, 그 다음에 디일렉트릭 로시스 손실 부분들, 그 다음 메탈렉 손실 부분들, 아모르 에 대한 로스 팩터, 감소 개수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그 값 등을 여러 가지 계산 값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T1, T3, T4 이 부분에 대한 그 계산 값들도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서멀 레지스턴스 값 등이 이와 같이 계산이 되고 있고요.
서멀 캐패시턴스 값, 그래서 암페시티 부분을 이와 같이 상시 허용전류 값이 얼마인지를 마지막에 계산해서 178A로 이와 같이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수식들을 앞에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심캡이라는 스터디 그리고 케이블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외에 덕트뱅크 모델링 항목에 들어가시면은 이와 같이 몇 개의 3 곱하기 3으로 해서 3 곱하기 3을 만든 다음에 여기 간격이 몇 인치인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체 간격이 몇 개가 되는지 행과 열과 내경과 외경을 입력을 해서 이와 같이 모델링 가능하고 여기에 이제 덕트뱅크의 케이블을 이제 또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로프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에어라든가 베리드라든가 다이렉트라든가 덕트뱅크 등 이와 같이 모듈 등을 이용해서 각각의 모델링을 별도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 터널 해가지고 이제 전력구 안에 이와 같이 단심이 들어가 있는지 삼심이 들어가 있는지를 조정을 해서 입력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으로 이제 케이블이 포설됐을 때 이제 저압 같은 경우는 IC600364에 따라서 배치 조건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팩타들이 뭐 0.71 내지 0.74 등의 감소 개수가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감소 개수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직매식 같은 경우 직매했을 때 또 주변에 대한 토양에 대한 조건들 그 다음에 여기서 20도씨의 온도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몇 미터가 지금 밑으로 깔려 있는지 그래서 주변 온도 조건에 따라서 이 깊이에 따라서 이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온 모드가 있고 옵쇼 쪽에 이제 그 플랫폼이 있을 텐데 온쇼 쪽에서 이제 그 관을 통해서 내려가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트 그 다음에 이제 땅 속에 묻혀 있다가 이제 그 땅 위에 온도 베드 쪽에 시베드 쪽에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바닷속 표면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물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J튜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플랫폼 위로 해상풍력 플랫폼 위로 연결이 되도록 J튜브라는 걸 통해서 J튜브라는 관로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허용전류가 많이 감소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런 각각의 조건들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서브마린이라는 별도의 모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라든가 시베드, 그 바다 표면, 그 다음 실트, 바닷속에 있는 땅 속에서 이렇게 온도 조건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각각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때 심캡의 내비게이터에서 새 케이블을 MI 케이블, 해저 케이블은 보통 이제 MI 케이블 등을 사용하는데 이런 MI 케이블들은 모델링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고 각각의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에 입력값이 나오고 그 입력된 값이 다 채워지게 되면 이와 같이 3D로 모델링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 모델링 된 데이터 값을 아까 있는 각각의 모듈 등에 대해서 배치를 해서 허용전류 값을 엑셀로도 제출하고 그 다음에 단면으로도 해서 그 부분을 뽑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이 본딩 및 케이블 포설 방식, 덕트 내부 포설 환경까지 또 재질까지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지금 파워풀한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캡이라는 기본 모듈 외에 여러 가지 모듈을 사용하면서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캡 자체 그 비용만 뭐 제가 듣기로는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각각의 모듈들을 추가했을 때 얼마만큼 이 비용이 추가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모듈에 대한 견적은 모던 하이테크를 통해서 받아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상풍력 관련해서 신캡 프로그램을 사용 요청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뭐 부산 지역에 어느 프로젝트에서는 이와 같이 신캡을 이용해서 케이블 크기 계산, 사이징 보고서, 동적 등급, 동적 하중에 대해서 계산을 하도록 이와 같이 지금 ITB 사양서에 이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지역인데 이건 울산 지역 쪽인데 이쪽에서는 뭐 신원산 변전소에서 지중 케이블로 이와 같이 오고 그다음 3, 4, 5kV에 대한 공동 접속 변전소를 구성을 해서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이 구성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울산 지역은 여기 5개의 지금 해상풍력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3개 지역이 이쪽 공동 접속 변전소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2개 지역은 위쪽, 이 포항 쪽으로 연결되도록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 여기 같은 이제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70km, KFW나 이런 이스트 파워 같은 경우는 한 90km 이상의 해저 케이블이 포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은 230kV로 70에서 100km 정도로 간 다음에 이 주변에서는 66kV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서 각각의 풍력 발전기까지 연결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캡이라는 케이블 허용전류 계산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으며, 마지막으로 전기 관련 제가 경험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공유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